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병우입니다. 이번 주 요동치는 정치권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임기 후반 출발점에 서게 되고 5일 뒤 이재명 대표는 첫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여야는 각각 여론이 좋지 않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상대 악재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7은 정치권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한 주를 미리 내다보겠습니다. 먼저 정민진 기자가 임기 후반을 맞은 윤 대통령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오후 이례적으로 소집된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주요 장관들과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붉은색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내각의 심기일정과 함께 국제 환경 변화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기로 하며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친교 시간을 잡기로 했다며 안보 분야에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좀 부정기적으로 이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좀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임기 후반을 맞아 정책과 외교에 집중하며 국정 동력을 회복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 4대 개혁 과제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적 쇄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 기조로 전국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상당수 장관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중폭 이상 규모의 개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입니다.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떤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또 검증과 이런 것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재 선별과 인사 검증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인사 개편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인사 검증 라인에서 광범위한 분야 검증에 들어간 걸로 한다며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개각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순차적 개각과 함께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에 대한 개편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연말 예산 정국과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등으로 시기는 유동적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불안했던 당정 관계 문제가 해소되면 유능한 정부와 여당이란 목표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해법도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의 정책 쇄신 행보에 적극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특별감찰관 축천을 두고 의총에서 표결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추진 여부와 방식을 두고는 당내 지도부 간, 또 계파 간 여전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해온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그동안 여권 갈등에 불씨가 돼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추천 오면 그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그건 임명할 것입니다. 같은 날 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만큼 이에 맞서기 위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권 공세에 단일 대우로 맞서기 위해 표결 없이 합의하자는 방침엔 친한계와 친윤계 모두 의견을 모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표결 처리를 한다든지 우리 당내 조금 이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다만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선 이견이 여전해 바로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연계된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의총까지 갈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최고위에 앞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날이 오는 15일 금요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데 1심 선고지만 향후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온통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대표는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15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선고 뒤 2심과 3심 모두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치도록 규정돼 있어 차기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건으로 꼽힙니다. 하루 전인 오는 14일엔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두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은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사법부를 겁주는 무력 시위를 멈추고 재판 생중계에 응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2주 연속 장외 집회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되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 성과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절망만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날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데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전까지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 주말에도 야 4당과 함께 세 번째 대규모 장외 집회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판 생중계만큼 이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며 유죄라고 생각하니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결과도 관심이지만 재판 생중계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생중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준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우선 이 재판 생중계가 가능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원래는 최종 심의인 대법원 주요 사건만 생중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1, 2심 재판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2017년 8월에 법원 규정을 바꿨습니다. 재판장은 이 대표가 동의한 경우 또 반대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1심 선고가 각각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네,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큰 사건이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아직 1심이지만 선거법을 어겨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거대 야당의 살아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거 공개가 타당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인 만큼 생중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정적 죽이기 정치검찰의 탄압이 얼마나 허무하고 근거가 없는지. 만약에 생중계가 되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야권 일각에서도 무죄가 확실한 만큼 생중계로 사법 리스크 논란을 말끔히 지우자는 의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그 자체만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서는 큰 타격일 거란 계산도 가능합니다. 네, 그 생중계 여부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규칙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선고 사흘 전에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화요일이죠. 12일 전으로 생중계 여부가 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가 됐든 재판부의 부담이 가장 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어젯밤 늦게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SNS 메시지 등에 대해 명 씨의 구체적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명 씨 혐의 입증에는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이틀 전 명태균 씨를 8시간 만에 돌려보냈던 검찰은 어제 명 씨를 다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이나 SNS 메시지 등을 제시하며 공천 개입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기간 때 쓴 휴대전화에 윤 대통령 녹취 없었습니까?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거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요. 검찰은 명 씨가 공천 대가를 구실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명 씨 측은 계좌를 보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 아주 명확하다며 공천과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공천을 받으려는 지역 예비 후보들에게 2억여 원을 받아 윤 대통령 여론조사에 썼다는 혐의 외에도 다른 여권 인사들과 정치적 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명 씨에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한 달 동안 증거 다수를 확보한 상태라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 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틀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명태균 씨는 언론 앞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사람 추천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고 강혜경 씨에게 윤 대통령 부부를 언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스레를 떤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늦게 검찰청사에서 나온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냐는 질문을 받자 취재진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 뭘 답변합니까?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 이틀 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던 모습과 달리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적극 부인한 겁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나눈 사적인 대화라며 선을 그었고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나는 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되면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표현을 하지 않나요? 의혹 폭로자인 강혜경 씨에게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언급했던 발언들은 너스레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제가 사적으로 한 10년 된 강혜경 씨라는 사람한테 제가 좀 너스레 떨고 좀 오버하고 그다음에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를 그것을 꼭 사실화시켜서 얘기합니다. 명 씨는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 10분 넘게 답하다가 가짜 뉴스를 그만 만들라고 한 뒤 귀가했습니다.
강혜경 씨 측은 명 씨 해명에 대해 명 씨 발언은 한두 번이 아니고 같이 들은 사람도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민주노총 등이 어제 서울 도심에서 주최한 정권 퇴진 집회에서 11명이 현장 체포됐습니다. 허가 없이 차로 5개를 점거했는데 경찰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위협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펜스를 힘으로 끌어냅니다. 이를 말리려던 경찰관 한 명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정권 퇴진 집회에 나온 민주노총 조합원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며 몸싸움을 벌인 겁니다. 민주노총과 전국 민중행동 등으로 구성된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 추산 3만 6천여 명이 모여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이 당초 집회 신고와 달리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해 경찰이 해산을 요구하자 시위가 격화됐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시위 참가자 11명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관을 밀접 폭행한 혐의와 경찰차 유리를 손으로 치며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필요시 추가 입건도 할 것이라며 시위를 기획 선동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충돌을 유도해 100여 명이 병원에 후송됐다며 오는 20일과 다음 달 7일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새벽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엄청난 폭발음에 한 목격자는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했는데 직원 한 명이 다쳤고 불은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연기 봐봐, 연기. 오늘 새벽 4시 20분쯤 포스코 포항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리가 엄청 컸어요.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6시 40분쯤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타워에서 불이 났는데 높이가 50m가 넘고 불길이 워낙 거세 대원들이 진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9시 20분쯤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근로자 1명이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곳은 삼파이넥스 공장으로 가루 형태의 철광석과 유연탄으로 쇳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고온 고압 상태에서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요. 설비 과열이라든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서 폭발이. 포스코 측은 메인 공정은 고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조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국과수와 함께 내일 화재 현장에 대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드론을 날려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허닌릉을 촬영하다 실수로 국정원이 찍힌 거라고 해명했는데 경찰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조선 태종과 순조가 묻혀있는 사적 194호 허닌릉 앞입니다. 보안시설인 국가정보원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어제 오후 중국인 남성이 허닌릉 주차장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위치에서 어떤 남자가 차를 대놓고 이 드론을 띄웠더라고.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중국인 남성이 드론을 날린 곳은 비행 제한 구역으로 국정원과 국가유산청에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 측은 국정원 청사를 무단 촬영하려는 시도를 탐지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남성은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허닌릉을 찍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외국인 방문객이 많지 않은 곳에 드론으로 영상까지 찍었다는 사실에 주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잘 안 오는데 이 허닌릉 이 자체가 이 강남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오고 그러던데요. 중국인 남성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결국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당했습니다. 취임 6개월 만입니다. 막말과 구설로 의사협회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먼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색 정장 차림에 웃으며 나타난 이면택 의사협회장.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 끝나고 말씀드립니다. 대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악수를 청하고 표결에 앞서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석 대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이 불신임의 표를 던져 가결률 76%로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막말과 실언으로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과 의대 증원도 막지 못해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는 게 탄핵 이유입니다. 특히 최근 자신을 비판한 서울시 의사회 간부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이 급속히 나빠진 바 있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내일 임 회장을 대신할 비대위원장 선거를 공고하고 수요일 대의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임 회장도 최대한 빨리 뽑겠다는 입장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달에서 올해 말까지는 회장 선거가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의협은 비대위에 전공의들이 많이 참여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끝으로 이면택 회장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새 지도부가 의정 갈등의 실타래를 풀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의정협의체가 야당과 의사협회가 빠진 반쪽 자리로 내일 출범합니다. 다만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가 요구해온 의협회장 탄핵이 이뤄진 만큼 이들이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황민지 기자입니다. 의료공백 9개월 만에 여야의정협의체가 내일 오전 8시 야당과 의사협회가 빠진 채로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는 공문을 보내 참석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내일은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여러 가지 열어놓고 좀 의제를 프리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일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현재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대립각을 세워온 이면택 의협 회장이 탄핵되면서 의협 새 지도부와 연대해 공동 행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비대위원회 구성에 따라 대화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장이 또 누가 되느냐도 달려 있고 정원을 계속 대통령도 안 된다고 딱 했기 때문에. 반쪽 자리지만 정부 쪽 참석자들이 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협의체의 실효성은 커진 상황.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 시내 상습 정체 구간 중에서도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일대는 혼잡도가 극심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1km에 불과할 정도인데요. 해소 대책은 없는지 노도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대 구로 가산 디지털 3단지 사거리. 철산교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 행렬은 2단지 사거리 방향까지 수백 미터에 이릅니다. 교차로 중앙까지 꼬리를 문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혼잡도가 극에 달하자 초록색 신호가 들어와도 차량들이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너무 밀려요. 또 여기까지 한 50m 오는데 거의 10분 걸렸어요. 교통체증의 원인은 인근 산업단지 등의 직장인들 차량이 철산대교로 가다 서부간선도로를 타려고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금천구청 조사에 따르면 혼잡 시간 이 일대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1km에 불과합니다. 차들이 이렇게 거의 멈춰 있으면서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를 정도입니다. 차선 바꾸기조차 쉽지 않다 보니 접촉 사고도 자주 일어납니다. 뛰어들다 보면 이제 가끔가다 사고들만 나오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인근 가산 디지털 단지역 혼잡도도 서울 최고 수준인데다 시내버스도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버스는 그래도 이렇게 끼어들기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그나마.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로 향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인근에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호선 철도 구간 아래를 뚫어야 하는 공사는
안전을 위해 열차가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만 할 수 있어 완공은 5년 뒤에나 됩니다. 당장 교통체증을 해소할 대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는 교통 개편안을 내년 4월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렸다는데 정작 소비자와 업체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서울 명동 일대 거리 곳곳에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0여 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자동차와 가전업계는 행사에 맞춰 수백만 원을 할인해주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는 김장 재료나 방한용품 등 특가 상품을 내놨습니다. 올해 참여 업체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비자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해외 유명 쇼핑 행사인 중국 광군제나 미국 블랙프라이데이가 최대 90%까지 할인하는 것에 비해 할인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보다는 할인폭도 좁고 막상 구매했을 때 그렇게 막 할인을 엄청 해서 좀 싸게 구매했다는 그런 기대감이나 만족이 들진 않아서 9년째 열린 행사지만 잘 몰랐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고 하면 뭐 할인되는 행사라고만 생각이 들지 뭐 정확하게 뭐라고는 생각은 나진 않네요. 참여하는 유통업체들도 미온적인 반응입니다. 업체들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대신 정작 해외에서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에 맞춘 행사 기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이름만 올려놓고 평소에 하던 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 경제의 비극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자사 상품을 더 판매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정부가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성공하려면 더 많은 파격적인 지원도 하고 소비자들과 업계의 외면 속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는 국내 최대 쇼핑 행사의 이름도 취지도 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돈의 흐름과 금융 트렌드, 구체적인 재테크 방법을 전해드리는 돈이 보이는 경제를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기획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수중에 1,000원이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요즘 물가로는 커피 한 잔도 사 마시기 힘든 금액이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1,000원씩 주식을 사 모으는 소액 자동 적립 투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황정민 씨는 2년 전부터 해외 주식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매일 1,000원씩 자동 투자하는 적립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처럼 한 주 가격이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인 경우에도 쪼개서 최소 1,000원씩 투자할 수 있어 부담도 적습니다. 목돈을 모아서 시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고 한 증권사가 이 같은 서비스를 내놓을 당시 이용자는 3만 명,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132만 명으로 44배나 늘었습니다.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2030 비중이 높을 것 같지만 의외로 4050 비중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4050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식 모으기나 적립식 자동 매수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식을 하루나 일주일, 한 달 주기로 1,000원 단위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는 불필요한 노력을 줄일 수 있고 특정 시점에 큰 손실을 볼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식뿐만이 아닙니다. 한 코인 거래소도 최근 하루 단위로 최소 10,000원씩 투자할 수 있는 코인 모으기 서비스를 내놨고 출시 2달 만에 이용자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 부정채용과 상습 폭언, 배임,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오늘 국제회의 일정을 이유로 스위스로 출국했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진천의 국가대표 선수촌.
지난 2022년 훈련 관련 직원을 채용하면서 전례와 달리 국가대표 경력 등 자격 요건들을 삭제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딸의 친구인 A씨를 채용하라며 요건을 없앴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입니다.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한 채용 부서장도 교체했습니다. 이 회장은 부당 채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에게 1시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A씨가 최종 선발됐고 지원자 30여 명은 이유도 모른 채 탈락했습니다. 또 지인에게 파리올림픽 주요직을 주는 대신 8천만 원어치 물품 대납을 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횡령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체육회 후원 물품 중 휴대폰과 신발, 선글라스 등 3,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줬다고 국조실은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해온 부분도 지적됐습니다. 장관이 해당 행사에 오면은 당신을 인사 조치하겠다 이렇게 폭언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직원한테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이경희 회장 이런 발언을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이 회장은 내일 예정된 국회 현안 질의 불참을 통보하고 스위스로 출국했고 체육회는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조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이 짚어드립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 여용사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데 그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윤 2년 반 결정적 순간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가 취임 초부터 매주 기록된 지지율 흐름이잖아요. 예,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고 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으로 파격적 시도를 하면서 취임 첫 주에 52%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역사상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잘 좀 부탁합니다. 일해야죠.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런데 얼마 뒤부터 이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예, 바로 첫 번째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취임 2달 만에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30% 선으로 처음 무너진 건데 공군 1호기 민간인 동행 논란과 함께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러다 결국 이 미국 뉴욕 순방 중에 비속어 논란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24% 당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지만 그래도 2년 반 동안 반등을 한 적도 있었잖아요. 예, 주로 이 개혁 정책 아니면 이 외교 성과가 나올 때였습니다. 이 재작년 말에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지지율이 36%까지 올랐고 국빈 방미 때는 워싱턴 선언으로 지지율이 꽤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외교 분야에서 결정적 순간도 함께 보시죠. Well, we wanted to hear you sing it. A long, long time ago, the music died. 네, 이제 그러다가 임기 반환점 즈음 17% 역대 최저를 기록했어요. 예, 이 보신 것처럼 여러 결정적 순간들이 있었지만 2년 반을 관통해온 두 개의 대형 리스크, 지속적인 하락세 요인이 됐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 그리고 당정 갈등 두 가지입니다. 이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의혹이 취임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가 되질 않았고 오히려 여러 사적인 대화가 논란을 키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때부터 시작된 당정 갈등 구도, 이른바 전당대회 연판장 사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불거지면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임기 후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이 두 개의 리스크, 지난 이 대통령 기자회견 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서 여권에서는 반등의 모멘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와 같은 외부 변수도 있어서 여권에서는 이번 한 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슬슬 고개 드는 비명계입니다. 예, 이 아직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기 전이지만요. 이 비명계에서 움직임 시작됐습니다.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대표는 연합체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삼총, 삼김인데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전직 총리 3명, 그리고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입니다. 국민들에게 이재명과 민주당의 국민 기반적인 실체를 제대로 알려내야 되겠다. 반격의 서막이다. 이런 타이틀을 붙였는데. 네. 이런 움직임이 대안 세력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렸던 행사에 이낙연 전 총리도 참석을 했는데요. 이 대표를 겨냥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국회가 방탄의 흉기로 남용되는 걸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도 있는데 다음 달에 김동연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독일을 방문했을 때 김경수 전 지사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최근 친문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데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지금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비명계가 어느 정도 결집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디서든 전쟁이 나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군사 동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김정은만 서명하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이른바 북러 조약을 발표했습니다. 조약의 핵심은 양국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복원시킨 제4조입니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자동 군사 개입의 부활로 평가됩니다. 최근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각각 만장일치로 비준안을 승인했고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북러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의 법적 정당성을 이 조약에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핵전력의 북한 이전이나 양국 합동 군사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наши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ой, как вы знаете, сегодня, по-моему, только ратифицирован наш договор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Там есть статья 4.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준만 거치면 되는 만큼 조약의 효력 발생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 행보가 노골화하면서 국제사회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서도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은 일시적으로 공기질이 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의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10도, 충주가 7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목포가 20도, 부산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1에서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수능이 오후에는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능 한파는 없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해리스는 4년 전 첫 여성 부통령 당선 연설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But while I may be the first woman in this office, I will not be the last.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된 뒤 총칼만 안 들었지 트럼프와 사생결단식 싸움을 벌였습니다. 해리스에게 트럼프는 정적을 넘어 원수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선거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이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패자의 승복 연설에 더 귀가 쏠렸습니다. A fundamental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when we lose an election, we accept the results.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트럼프가 졌을 상황과 비교되며 정치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해리스가 저 말을 한 뒤 미국 사회가 걱정하던 소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 정치판도 완전히 둘로 갈라져 극단적이긴 우리 정치판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런 말을 할 줄 아는 정치 리더가 있다는 게 우리보단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